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슬기로운 경리생활 수업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스포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네, 오늘 수업에서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내용이 무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일어났던 사고 사례 한번 봤었고요. 스포츠 안전사고의 유형 중에 경기 참여자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봤었죠. 네, 그래서 수상 스포츠, 격투기 스포츠, 동계 스포츠, 그리고 코트 스포츠, 야외 스포츠, 필드 스포츠 이렇게 6가지 종목의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관람자에게 일어나는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네, 그리고 스포츠 안전 자가 진단서를 통해서 본인의 안전 의식 수준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었죠. 네, 오늘은 스포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잘 파악한다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고 우물쭈물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작은 사고가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안전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야구장에 찾은 관중이 이제 외야수가 공을 잡고서 팬 서비스로 이제 관중들을 향해서 공을 던져줬는데 그 공을 잡으려다가 펜스에서 이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경기 관람자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혹은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입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크게 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요인은 경기 참여자, 관람자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요인은 안전교육, 안전문화, 낮은 안전의식 수준, 안전불감증, 준법정신 결여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위험한 시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안전시설과 보호장비의 부족 같은 환경적인 원인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는요, 이처럼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겹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지식을 갖추기, 스포츠 활동 전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기, 알맞은 보호 장비 착용하기, 준비 및 정리 운동하기, 자신의 운동 능력을 파악하기,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집중하기,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 취하기, 경기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등 사고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공인된 예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포츠 안전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안전 습관과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포츠가 대중화되었고 가족, 여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힘입어서 직접 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관람 스포츠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경기를 보러 갔다가 다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네, 스포츠를 관람하는 중에는 경기장 안전 수칙을 지키기, 수준 높은 관람 문화를 만들기, 안전 의식을 갖추기, 안전 요원의 안내와 지도 잘 따르기 등을 잘 실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포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면 자칫 생명을 잃게 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무섭죠?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잘 알아두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평소 응급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연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겠죠. 네, 스포츠 안전사고의 대처 활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대처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인데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심정지인 경우 실시하게 되는데, 심정지 상태는 심장이 멈춘 상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심정지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환자가 호흡하기 힘들어하거나 숨을 쉬지 않거나 쓰러진 뒤에 짧은 경련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심정지 상태로 판단을 하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반응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도움 및 119 신고를 요청하고요. 세 번째로 가슴 압박 30회를 시행하고 네 번째로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하고요. 다섯 번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실시, 여섯 번째 회복 자세,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링크된 영상에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폐소생술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자동 제세동기인데요. 외부 자극에 의한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쓰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제세동기 역시 그 링크된 영상에서 그 단계별 주의사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활동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RIC 법이라고 하는 처치법인데요.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만약에 삐끗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되는 조치가 바로 휴식입니다. 부상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부상의 사용을 멈추는 방법인데 발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눕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면 다음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냉찜질입니다. 어, 삔 부위에 즉각적인 냉각으로 손상된 혈관을 수축시켜서 내부에 생길 수 있는 출혈을 막아주는 건데요. 이때 아이스팩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천으로 감싸서 찜질해 주는 것이 좋고요. 부상 후에도 3일 동안은 시간 날 때마다 1, 20분 정도로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잘못된 상식으로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냉찜질로 혈관을 수축시키면 붓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압박붕대나 보호대를 사용해서 삔 부위를 압박해주면 회복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베개, 이불, 의자 등을 사용해서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치하면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RIC법은요, 응급조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오겠죠? 네, 무더운 환경에서 무리해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들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사병이 나타나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얼굴색도 창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되면 체온이 41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열사병으로 이어져서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일사병의 증세가 보이면 운동을 중단하고 체온을 낮추어야 합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환자가 생기면 일단 환자를 시원한 그늘로 옮기고 벨트나 셔츠 등 몸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열사병 환자는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아주어서 최대한 빠르게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상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무리해서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는 근육통이 생깁니다. 이때는 냉찜질을 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신 경험들 있을 겁니다. 이 쥐가 나는 이유는 근육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이 근육 속에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어서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게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수축한 근육을 쭉 늘려주셔야 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다가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옆구리 통증 혹은 사이드 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통증이 약할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통증이 심하면 운동을 중지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경험했을 증상들이니 처치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근육과 인대가 손상된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충돌하거나 물리적인 힘 때문에 어깨나 팔꿈치 등의 뼈가 관절에서 빠져나와서 서로 어긋난 경우를 탈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관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생깁니다. 이때는 일단 다친 부분을 고정하고 냉찜질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서 뼈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추가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후에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해인 염좌가 있는데요. 보통 삐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접질렀다고도 표현하고요. 이때는 앞에서 배운 RIC 방법을 사용하여 조치합니다. 근육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근육 속의 근막이 파열되는 외상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서 몸에 힘을 줄 수가 없고 움직이기 어려운 근파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파열 역시 RIC 요법으로 조치하는데 근파열은 근육이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니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복 단계에서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근육을 따뜻하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안전사고는 사람 또는 물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상해입니다. 먼저 넘어져서 바닥에 긁히게 돼서 피부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경우 이런 상처를 찰과상이라고 하는데요. 살갗이 까지는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주위를 꼭 눌러서 압박을 해서 먼저 피를 멈춰줘야 되고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날카로운 물건이나 파편이 박혀있는 상태라면 혼자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피부와 혈관이 손상돼서 피가 계속 흐르는 상해를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빠르게 멈추게 하는 지혈법인데요. 상처의 형태에 따라서 지혈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먼저 상처 부위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깨끗한 거즈를 상처에 직접 대고 압박해서 피를 멈추는데요. 이 방법을 직접 압박 지혈법이라고 합니다. 참 쉽죠? 네, 다음으로는 상처 부위가 크거나 손상 정도가 심해서 직접 압박하기가 어려울 때 상처 부위에서 심장과 가까운 동맥을 눌러서 지혈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간접 압박 지혈법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간접 압박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혈대를 이용해서 지혈을 실시하는데요. 이때는 지혈을 실시한 시간을 적어서 일정 시간마다 지혈대를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혈대를 묶어 놓으면 근육에 피가 오랫동안 통하지 않아서 피부가 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마지막 그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요. 골절이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게 되면 골절된 부위 주변이 크게 붓고 심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 골절 부위에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무리해서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고
부목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부목으로 고정, 얼음찜질, 붕대로 적당한 정도의 압박, 세게 감으면 진짜 아프니까요. 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거상법을 실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RIC법이네요. 네, 지금까지 상해,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잘 기억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환경과 안전인데요.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계약을 한 후에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살펴볼게요. 네, 스포츠 안전사고 사례가 있는데 여기 기후라는 말이 보이네요. 네, 기후와 관련된 사고인가 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죠. 아, 이런 상황들에 의한 사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설과 관련된 사고들도 보이고 있고요. 네, 장비와 관련된 사고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시설, 장비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다면 온라인 학습방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리 두세요.